서울의 비는 유난히 조용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안개 속 백한타워 47층의 불빛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바로 그곳 도심의 심장부에서 백만장자 백민석이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든 게 아니었다. 숨을 죽인 채 자신이 만든 함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옆엔 커다란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수억 원짜리 5만 원권 지폐가 가지런히 쌓여 마치 금빛 벽처럼 반짝였다. 경비는 철수했고 감시 카메라만이 이 공간의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한 명의 청소부의 딸 6살 소녀를 시험하려 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백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직원이 그의 이름 앞에서 떨었고 언론은 그를 한강의 늑대라 불렀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알고 싶었다. 이 세상에 아직 정직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문이 열리며 빗소리 섞인 공기가 들어왔다. 최소연, 새로 고용된 청소부가 어린 딸 유아린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엄마, 여기 너무 커요. 아이의 속삭임이 고요한 사무실을 울렸다. 소연은 모자를 벗고 물걸레를 꺼내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익숙했다. 하지만 그때 아린의 시선이 금고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눈 속엔 호기심이 있었지만 욕심은 없었다. 잠든 척하던 백민석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알아차렸다. 오늘 밤 자신이 시험하는 건 한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이었다. 밖에선 천둥이 울렸고 한강 위에 불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작은 손의 움직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끝까지 보세요. 이 한밤의 시험이 어떻게 백만장자의 인생을 바꿨는지 믿기 어려운 일이 곧 일어납니다. 백민석에게 돈은 더 이상 꿈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서울 강남의 절반을 소유했고 언론은 그를 움직이는 부동산 제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 안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몇 달 전 믿었던 오른팔 한재현 부사장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내부 정보를 외부 건설사에 흘려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는 백민석이 직접 키운 인물이었다. 재현은 내 동생 같았다. 민석은 그날 경찰 조사실 문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기자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조용히 금이 갔다. 그 이후였다. 민석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비서의 미소는 의심으로, 변호사의 조언은 함정으로 들렸다. 한때 주말마다 함께 등산하던 파트너조차 그를 향해 계약서 조항을 바꿨다. 신뢰가 사라지면 인간은 기계보다 차갑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이기도 했다. 밤마다 그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잤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그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금고 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지킬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주 떠올렸다. 전라도의 작은 시골, 허름한 집.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민석아, 돈은 믿음 위에 서야 한다. 믿음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반대로 믿고 있었다. 돈이 있으면 믿음 따위는 필요 없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다. 회사는 겉으론 평온했다. 그러나 안쪽에선 썩은 냄새가 번졌다.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보고서는 거짓으로 덮였다. 그 중심에서 백민석은 차가운 회색 빈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봤다. 그의 사무실엔 항상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다. 웃음, 따뜻한 인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만약 정직이란 게 아직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나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가 만든 금고의 덫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세월 무너진 인간관계 위에 세운 마지막 실험이었다. 한 명의 아이, 유아린. 그 순수한 눈동자가 그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그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잔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한강 위로 떨어지는 비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혹시 아직도 정직한 사람이 남아있을까?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서울 마포의 골목 끝, 오래된 고시원 건물 옥상에 좁은 방 하나가 있었다.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곳엔 청소부 최소영과 6살 딸 유아린이 살고 있었다. 낮에는 온라인으로 중고옷을 팔고 밤에는 백한타워 사무실을 청소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끝나고 오전 9시에 다시 시작됐다. 커피 한 잔 대신 값싼 믹스커피 한 봉지가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우린 가난하지만 더럽게 살진 않아요. 그건 소연이 늘 딸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리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웠다. 엄마가 힘든 날이면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 나 빨리 커서 청소같이 할게.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일을 해야 해. 거짓말하지 않는 일, 남을 속이지 않는 일. 그게 진짜 깨끗한 일이야. 그녀의 인생은 상처로 가득했다. 20대 초반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 사라졌다. 결혼식도 축복도 없었다. 오로지 혼자서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고 키웠다. 그녀는 울면서도 웃는 법을 배웠고 자존심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다. 한밤중 청소차 소리가 멀어질 때쯤이면 소연은 물걸레를 짜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은 부자들의 세상이었고 그녀는 그 아래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해서 더러운 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닦는 바닥이 곧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믿었다. 아리는 그런 엄마를 세상의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 엄마 직업이 뭐야? 라는 질문에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은 교실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딸 하나에게는 영웅이었다. 밤 11시 백한타워 47층에 불이 꺼지면 소연은 걸레를 들고 그 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엔 잠든 백만장자의 사무실이 있었다. 문을 열 때마다 유리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청소는 남의 더러움을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의 비는 유난히 길었다. 백한타워 47층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는 청소기의 낮은 진동음만이 깔려 있었다. 최소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곁엔 작은 그림자 하나, 딸 유아린이 있었다. 아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 낡은 색칠 공부책을 펼쳤다. 분홍색 크레용이 그녀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였다. 그러던 중 아이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커다란 유리 책상 옆 문이 반쯤 열린 금고였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금빛 파도가 출렁였다. 아리는 숨을 멈추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때 그녀는 엄마가 한 말을 떠올렸다. 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건 누군가의 땀이고 마음이야. 내 손은 아직 작으니까 그 마음을 함부로 잡으면 다칠 수도 있어. 아리는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손은 돈을 향해 뻗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엄마가 늘 잔돈을 모아두던 천주머니였다. 엄마는 돈을 이렇게 정리해야 예쁘다고 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아리는 그 주머니를 펼쳐 금고 속 지폐를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곱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치 장난감 블록을 맞추듯 그녀는 손끝으로 세상을 정돈하고 있었다. 구겨진 돈은 슬퍼 보여. 이렇게 펴줘야 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눈높이보다 높은 테이블을 향해 조심스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백민석은 눈을 감은 채 보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서도 파트너도 그 어떤 어른도 보여주지 못한 순수함의 형태. 그는 처음으로 심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욕심이 아니라 질서, 탐욕이 아니라 존중. 그가 그토록 잃어버린 단어들이 지금 저 작은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형광등이 약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아리는 고개를 들어 금고 뒤쪽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그가 자는 줄 알았던 아이의 눈동자가 잠든 거인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자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건 신라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다. 밖에선 비가 그쳤다. 유리창에 남은 빗방울 사이로 서울의 불빛이 반사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백민석의 차가운 세상 한 구석이 아린의 손끝처럼 고요히 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에는 엷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물 위엔 부드러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백민석은 고급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커피 대신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전날 밤의 CCTV 영상. 노트북 화면에는 6살 소녀 유아린이 금고 앞에서 돈을 정리하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지폐 한 장 한 장을 고르게 펴고
꼬마 손으로 모서리를 맞추던 그 장면. 민석은 영상을 이미 20번도 넘게 돌려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왜 이런 아이가 내 회사에 들어온 걸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듯했다. 그는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를 스치는 갈매기 소리, 아침 출근길의 차 소리, 모든 게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젊은 시절 민석도 한때 순수한 믿음을 가졌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일하며 웃었던 그 시절. 그러나 성공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었다. 배신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의 벽이 두꺼워졌고 언젠가부터 그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젯밤 그 아이의 손끝이 그 벽에 조용히 금을 냈다. 탐욕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정직. 그 단순한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그는 잊고 있었다. 그는 영상 재생을 멈추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책상 위엔 미처 읽지 못한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숫자와 계약서, 이익률, 투자 비율, 모두 냉정한 데이터였지만 그에게는 단 한 장의 CCTV 영상보다 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비서가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은 취소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대로 진행해. 하지만 그는 한참 말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청소부 팀의 근무 기록 직접 보고 싶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호기심과 생기가 스쳤다. 그건 일터에서 잃어버린 감정이었다. 같은 시각 최소연은 마포의 고시원 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 향이 좁은 방을 채웠다. 유아리는 아직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진짜 자고 있었을까? 소연은 웃었다. 글쎄, 아마 피곤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예감이 남아 있었다. 그 눈, 그 고요한 존재감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챙기며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도 열심히 하면 돼.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봐주었다는 느낌. 한강의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도시는 다시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신뢰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백한타워 47층 회장실.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은 햇살이 넘치는데도 차가웠다. 벽 한쪽엔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다른 한쪽엔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백민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소연 씨,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문이 열리며 청소부 제복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딸 유아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에 맨가방이 몸보다 커 보였다. 소연은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함을 열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사무실이 정적에 잠겼다. 모니터 속엔 지난밤의 장면, 금고 앞에 선 아린의 작은 모습이 비쳤다. 이 장면을 어제 밤부터 몇 번이나 봤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린은 그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돈을 본 아이가 한 장도 손대지 않았어요. 민석은 영상을 멈추며 말했다. 오히려 금고 안에 돈을 정리했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그냥 제가 늘 말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로라면? 돈은 누군가의 노력이라고. 함부로 만지면 그 사람 마음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억누르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안에서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누군가의 마음을 더럽힌다. 그 문장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의 온기를 깨웠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일하든 똑같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무게가 있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급여 조정서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리고 민석은 아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네요. 정직함은 가르칠 수 없는 미덕인데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땀 흘려 일한 만큼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동정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날 백한타워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백민석의 눈빛엔 오랜만에 신뢰의 색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평범한 청소부와 어린 소녀가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강남의 한 저녁, 백한타워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 어딘가엔 이미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한재현 부사장, 잘 다려진 정장, 값비싼 시계, 미소 뒤에 냉기. 그는 항상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미소에는 미세한 금이 갔다. 회장이 청소부한테 직접 급여를 올려줬다고?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소문은 그의 귀를 자극했다. 그날 이후 재현은 불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어떻게 회장의 눈에 들어간 거야? 그는 내부 메신저를 켜고 인사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소연 급여 인상 사유서와 승인 라인 보고해. 잠시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회장 직결. 별도 서류 없음. 그 순간 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직결? 자신의 승인도 없이 움직이는 일은 이 회사에서 처음이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낮게 웃었다. 흥미롭군. 회장님이 드디어 감정에 휘둘리시나. 그는 곧장 인사팀으로 내려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는 예의 단정했지만 그의 발걸음엔 도끼가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인사팀장 김미정이 놀라며 일어섰다. 부사장님, 무슨 일로? 그 청소부 말이야.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날카로웠다.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셨다지? 이유가 뭐지?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저도 자세히는. 다만 최근에 회장님이 CCTV를 확인하셨다고. CCTV? 재현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머릿속에 빠르게 계산이 그려졌다. 그래, 감정. 바로 그 약점이지.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로 향했다. 벽면엔 프로젝트 파일과 사내 보고서들이 빼곡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보안 폴더를 열었다. 내부 인물 제어 리스트. 이건 회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수년간 만들어온 비공식 데이터베이스였다. 직원들의 약점, 불만, 실수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소연의 이름은 없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이라 그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만들어야지. 며칠 후 회사 내부 게시판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야근 중 물품 분실,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팀 확인 요망.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재현의 책상 위엔 이미 청소팀 감시 강화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직은 순진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순진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진다. 밖에선 밤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한강 위로 번개가 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비친 빛은 차갑고 그가 던진 미소는 마치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다. 백민석이 신뢰를 되찾은 순간 한재현은 그 신뢰를 무너뜨릴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백한타워 35층.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층이 하나 있었다. 회의실엔 한재현 부사장과 경비팀장, 그리고 몇몇 관리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책상 위엔 분실 물품 조사 보고서라는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굳게 적혀 있었다. 청소팀 최소연. 재현은 와인잔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 그녀가 출근하면 그대로 행동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경비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의 시선이 그를 베었다. 의심은 곧 질서야. 회사는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야.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사무실 캐비닛에 회사 법인카드와 현금 봉투를 일부러 남겨두고 그 자리를 청소하도록 배정하는 것. CCTV 각도는 일부러 사각지대가 생기게 조정해 두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엔 회장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새벽 4시 반. 최소연은 늘 그렇듯 고요한 발걸음으로 백한타워에 들어섰다. 오늘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청소 카트를 밀며 회의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반쯤 열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현금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누가 이렇게 놓고 갔지?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문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스냅의 미세한 소리. 청소부 최소연 씨. 한재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뒤에는 경비 2명이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짜 놀람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회사 자금을 훔치려던 겁니까?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재현은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외쳤다. 현행범이야. 증거도 남았고 목격자도 있지. 경비가 카메라를 꺼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백민석 회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냉정했고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재현 씨. 짧고 단단한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그만해요. 다 찍혀 있습니다. 재현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CCTV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했겠죠. 민석이 USB를 회의실 스크린에 꽂았다. 잠시 뒤 화면이 켜지며 다른 각도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재현 자신이 봉투를 캐비닛에 넣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경비가 얼굴을 굳히며 카메라를 내렸다. 민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신뢰를 시험하는 건 내가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건 시험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다. 오늘 이후 당신은 내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숨을 고르지 못했다. 민석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세요. 오늘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번졌다. 한강 위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백민석의 옷깃에 비쳤다. 그 순간 진실은 함정 위에서 다시 빛을 얻고 있었다. 며칠 후 백한타워의 공기는 차가웠다. 로비 한쪽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붙어 있었다. 청소부가 회장 뒤를 봐준다더라. 회장님 마음을 사로잡은 거 아냐? 짧은 문장 몇 개가 회사 전체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한 사람의 명예를 삼켜버렸다. 엘리베이터 안, 카페테리아, 복도. 어디서든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여자 있잖아, 그 청소부. 뉴스거리래.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기회 잡았네. 최소연은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복도를 닫고 창문을 닦았다. 물걸레를 쥔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엔 한 줄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퇴근길 그녀는 딸 유아린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왔다. 아린은 그날따라 말이 없었다. 버스 창밖으로 지는 햇살만 멍하니 바라봤다. 아린아, 왜 그래? 엄마. 아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친구들이 그랬어.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말은 칼처럼 소연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볼까? 어떻게? 내일 아침에 같이 백한타워 가자. 엄마가 하는 일, 네가 눈으로 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새벽, 아린은 엄마의 옆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백한타워의 유리창에 새벽빛이 비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닥은 수백 명이 밟고 지나가. 그중엔 우리를 깔보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이걸 닦는 이유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야. 깨끗한 바닥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리는 그 말을 들으며 물걸레를 꼭 잡았다. 엄마, 그럼 우리 진짜 나쁜 사람 아니지? 소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야. 거짓이 죄야. 욕심이 죄야. 그걸 기억하면 돼.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백민석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두 사람을 바라봤다. 모녀의 대화는 작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폭풍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그날 저녁 임원회의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끝내 이긴다. 그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밤이 되자 온라인에 떠돌던 루머가 하나둘 사라졌다. 민석의 비서팀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마포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닦았다.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아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하늘이 깨끗해 보여. 소연은 대답했다. 그래, 아리나.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어도 하늘은 결국 비로 스스로를 씻어내잖니.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작은 방 안에는 폭풍 뒤에 고요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봄비가 그친 어느 아침, 서울 강남의 백한타워 20층 대회의실 앞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문 앞엔 내부 진상조사 특별회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열리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진실의 재판이었다.
회의실 안. 벽면 가득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 한가운데 하얀 조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최소연, 청소팀의 평범한 여성.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엔 사내 간부들과 법무팀, 그리고 한재현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최소연 씨, 최근 발생한 회사 자금 분실 사건에 당신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잘 다듬어진 칼날 같았다. CCTV에 몇 번이나 당신이 회계실 근처를 드나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소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말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구역을 청소합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인 것도 돈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증거는? 재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건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백민석 회장이 들어섰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고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증거, 민석이 말했다. 내가 가져왔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엔 어둡게 비친 회계실 복도. 시간은 새벽 1시 47분. 문이 열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숨이 멎었다. 한재현 부사장, 짧은 침묵 뒤 속삭임이 터졌다. 설마 그가? 민석은 말없이 리모컨을 눌러 영상의 다른 각도를 보여줬다. 이번엔 복도 CCTV의 보조화면. 재현이 봉투를 들고 나와 차에 실는 장면이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그를 덮었다. 재현 씨, 당신이 카메라 사각지대를 조정한 것도 내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민석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한재현, 오늘부로 당신은 직위 해제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향했다. 그리고 최소연 씨. 잠시 말을 멈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오늘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눈가가 붉어지고 손끝이 떨릴 뿐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민석이 덧붙였다. 사람의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회사를 망칩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쳤다. 그 빛이 백한올의 유리벽을 타고 번지며 마치 정직함이 다시 이 회사를 비추는 듯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날을 백한의 재판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명의 청소부가 있었다. 백한타워의 20층. 며칠 전 진실의 재판이 열렸던 그 회의실엔 이제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때 그곳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마다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내부 감사팀 임시위원이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거칠었고 눈빛은 여전히 겸손했다. 첫날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사무직원들의 시선이 곧장 쏠렸다. 누군가는 경계했고 누군가는 동정했으며 또 어떤 이는 묘한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청소부가 감사라니 믿을 수 있나? 뒤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손글씨로 적은 첫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돈보다 양심이 먼저다. Ethics first.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수십 건의 결제 기록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회계 전문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이 지출 명세, 왜 하루에 4번 같은 식당이지? 거래 명세서에 서명이 복사된 흔적이 있어요. 옆자리의 경영지원팀 대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제가 2년 전에 그 식당 바닥을 닦았거든요. 그 메뉴엔 없는 음식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이름은 백한타워 내부에서 사람 냄새나는 감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비서팀, 회계팀, 인사팀까지도. 이제는 그녀에게 직접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백민석 회장이 그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소연 씨, 요즘 보고서 잘 받고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아직도 감사라는 단어 앞에 주저하죠?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감사는 숫자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일이에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서를 만들 때 붙인 이름이 바로 에틱스 퍼스트예요.
윤리가 먼저, 이익은 나중.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책상 위엔 여전히 낡은 걸레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첫날 일부러 가져와 둔 것이었다. 이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잊지 않기 위한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창밖으론 서울의 저녁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 사이에서 백한타워의 간판이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때 바닥을 닦던 여성이 이제 회사의 양심을 닦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백한타워의 로비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한때 냉랭하던 공기는 이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그날 건물 1층 휴게홀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하에서 듣다 윤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대화의 시간. 이 행사는 최소연이 제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회장실도 고급 회의실도 아닌 바로 이 지하 1층, 청소부와 경비, 주방 직원들이 쉬던 공간을 택했다. 회사의 목소리는 위층에서 만들어지지만 진짜 진실은 아래층에서 들려요. 그녀는 행사 시작 전 그렇게 말했다. 모임이 시작되자 회계팀 막내부터 식당 아주머니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예전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감사팀 언니가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소연은 한쪽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자리엔 백민석 회장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엔 말 대신 경청을 택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가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휴게실 벽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윤리는 지시가 아니라 대화다. 그 문구 아래엔 작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청소부의 손끝에서 회사의 양심이 시작된다. 그날 소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단지 걸레를 들고 있던 손으로 이제는 펜을 들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들으려 하느냐예요. 모든 변화는 듣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민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회사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유지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행사가 끝난 후 소연은 로비 한쪽에서 딸 유아린의 손을 잡았다. 아린은 엄마의 명찰을 만지며 말했다. 엄마, 나도 커서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사람 될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 순간 백한타워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빛이 로비 바닥을 타고 내려가 지하층까지 천천히 번졌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내려가는 빛의 길처럼. 이제 사람들은 매달 지하에서 듣다 모임을 기다린다. 거기엔 직급도 연차도 구분도 없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끝까지 들어준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때 걸레를 들고 살던 한 여인의 이름이 있었다. 최소연. 어쩌면 진짜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건 여전히 매일 새벽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닦아내는 양심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청소부의 인생 이야기를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하세요.